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군산대학교 정길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초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 커리큘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공동 컨텐츠 개발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으며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이 공동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학습 목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초 부분은 학습 목차를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제작을 하였으며 앞부분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챕터는 전북대학교 이성현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 저는 후반부인 5, 6, 7번 주제인 클라우드 아키텍처,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라는 주제를 담당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째 챕터의 주제인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IT 자원, 즉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키텍처의 중요성은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 구조를 제공합니다. 잘 설계된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높은 가용성과 확장성, 비용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첫 번째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약자로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컴퓨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는 인프라 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유연한 자원 할당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PaaS라고 해서 PaaS,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인프라 관리 대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aS, 즉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배포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배포 모델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먼저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여러 고객이 공유하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클라우드 제공자가 소유 및 운영하며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됩니다. 비용 효율성이 높고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다음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단일 조직을 위한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서 높은 보안과 제어 수준을 제공합니다.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제공자가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하여 사용하며 워크로드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클라우드로서 여러 클라우드 제공자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특정 워크로드나 어플리케이션을 각기 다른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아키텍처 계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 계층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첫 번째 프론트엔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웹브라우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백엔드는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스토리지와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 네트워킹은 클라우드 인프라의 모든 구성 요소가 상호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구성 요소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3가지로 구분되며 첫 번째 블록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하며 디스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성능이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오브젝트 단위로 저장하며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는 주로 이미지, 비디오, 백업 데이터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스토리지는 파일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존의 NAS 스토리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설계 원칙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원칙은 첫 번째 확장성, 두 번째 고가용성, HA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보안으로 되며 네 번째가 비용 효율성,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동화, 여섯 번째가 유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클라우드 아키텍처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현대 IT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와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 핵심은 서비스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특히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나 IT 자원의 문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5장에서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표준화와 기술 최적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표준화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며 기술 최적화는 서비스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초기 단계인 클라우드 아키텍처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링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수행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링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반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떻게 구축되고 어떤 리소스가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선택이 전체 서비스의 성능과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IT 리소스의 요청의 균형. 초기 단계에서 IT 리소스를 과도하게 요청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소스를 소극적으로 요청하면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증가할 때 서비스 응답이 지연되거나 접속 불능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수시로 변동하는 요청 처리량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링 단계에서 이러한 유연성을 고려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아키텍처링은 비용 대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적절한 리소스 할당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사용자에게는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링은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의 기초를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 이전과 이후에 대한 변화와 그로 인한 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IT 인프라의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예상되는 피크타임의 사용량에 맞춰 물리적 리소스를 사전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물리적 비용을 수반하며 비효율적이고 유연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만 높은 사용량이 예상되는 서비스라도 이를 위해 평소에 높은 용량의 서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몇 가지 주요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용량을 과대평가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두 번째, 필요 이상으로 많은 리소스를 유지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용량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서비스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는 물리적 리소스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간과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요청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신속하게 리소스를 확장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또 다른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원을 빠르고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적절한 자원 할당이 가능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주요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IT 리소스를 배치하고 관리하는 자동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복잡한 클라우드 리소스와 워크플로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서버와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정하고 자동으로 자원을 할당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더 빠르고 일관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는 클라우드 IT 리소스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경영 지원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과금, 감사 및 정책 관리를 포함합니다. 클라우드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비저닝과 구성입니다. 필요한 IT 서비스를 신속하게 배치하고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서비스 확장이나 축소가 필요할 때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자원을 조정합니다. 다음은 이식성 및 상호 운용성입니다. 이식성은 데이터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상호 운용성은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원활하게 데이터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양한 환경에서 일관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과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목표 및 중점 사항으로 클라우드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서비스 고가형성과 장애 탐지 및 복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고가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고가형성 또는 HA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고가형성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중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부하 분산. 여러 어플리케이션은 서버를 사용하여 부하 분산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서버에 트래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하 분산은 특히 사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서비스의 응답 속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토리지 이중화 구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를 이중화하여 하나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된 구성은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이며 데이터 복구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세 번째는 여러 지리적 위치에 따른 서비스 분산 배치입니다. 클라우드 리소스를 다양한 지리적 위치에 분산 배치하여 자연재해나 지역적인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특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음은 장애 탐지와 복구입니다. 장애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IT 자원을 클러스터하고 트랜잭션 처리와 프로세스 감시를 통해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복구 절차를 실행하여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서비스 고가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중 서버와 부하 분산, 데이터베이스 이중화와 지리적 분산 배치 등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중요한 기반 기술 중 하나인 리소스 풀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소스 풀링은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서버, 스토리지 등의 IT 리소스를 모아둔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중요한 기술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리소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연속성과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리소스 풀의 기능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리소스 풀은 사용자나 서비스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추상화된 자원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추상화된 리소스는 사용자에게 물리적 제약 없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소스 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물리적 위치를 알 수 없음. 사용자는 리소스 풀에서 제공되는 자원의 물리적 위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는 리소스 관리에서 복잡성을 줄이고 자원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추상화된 자원. 리소스 풀의 자원은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자원을 논리적 자원 단위로 나누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자유로운 사용과 해제. 리소스 풀에 포함된 자원은 특정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되고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자원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리소스 풀링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소스 풀은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리소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통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며, 이 전략은 네트워크 응답 시간을 단축하여 서비스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리소스 풀은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리소스 수요가 급증할 경우 리소스 풀은 필요한 자원을 즉시 할당하여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이 완료된 후 클라우드 시스템은 추가로 할당된 리소스를 자동으로 회수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리소스 사용을 방지하고 IT 리소스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자원을 자동으로 회수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리소스 풀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예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맨 위에 왼쪽을 보시면 가상 서버 풀이 있습니다. 이 가상 서버 풀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화된 서버 자원들을 모아둔 그룹을 의미합니다. 가상 서버 풀은 물리적 서버의 자원을 추상화하여 다양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등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옆 오른쪽에는 물리 서버 풀이 있습니다. 물리 서버 풀은 실제 물리적 서버 자원들을 모아둔 그룹으로 필요시 가상화되지 않은 상태로 직접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왼쪽 아래를 보시면 CPU 풀이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에서 계산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CPU 자원을 모아둔 곳입니다. 이 자원은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작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 옆 오른쪽에는 메모리, 램 풀이 있습니다. 메모리 풀은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자원을 의미하며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스토리지 풀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풀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원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네트워크 풀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풀은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자원을 모아둔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연결성과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리소스 풀의 구성 방식은 보통 기본 형태와 그룹 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형태는 리소스 형태별로 풀 구성을 할 수 있으며, 리소스 형태별로 풀을 모아 그룹 풀로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그룹 풀은 계층적으로 구성되어서 유연한 제어와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리소스 풀의 기본 형태와 그룹 풀 구성 방식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효율적인 자원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로드 밸런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싱은 사용 가능한 여러 서버에 걸쳐 사용자 요청을 분산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서버에 가해지는 부하를 균등하게 나눠서 특정 서버에 과도한 요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서버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드 밸런서의 역할은 로드 밸런스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 요청을 백엔드의 여러 서버로 적절히 분산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트래픽을 감지하고 이를 가장 적합한 서버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드 밸런서는 서버의 현재 상태와 성능을 고려하여 최적의 분배를 실행합니다. 또한 로드 밸런싱을 통해 시스템의 용량과 성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로드 밸런서의 알고리즘을 조정함으로써 더욱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웹 서비스나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데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그림 예시는 IT 리소스 스케일링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시스템의 용량을 사용량 요구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주요 스케일링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이라는 방법입니다. 먼저 스케일업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화면 왼쪽을 보시면 스케일업은 기존의 물리적 서버와 스토리지에 추가로 자원을 증설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더 많은 CPU, 메모리, 스토리지를 추가하여 서버의 성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서버의 CPU 코어 수를 늘리거나 메모리 용량을 추가하는 것이 스케일업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물리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확장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림의 스케일 아웃 방식입니다. 스케일 아웃은 기존의 서버와 스토리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추가적인 서버와 스토리지를 물리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는 새로운 물리적 서버를 추가하여 전체 시스템의 처리 용량을 확대합니다. 스케일 아웃은 여러 대의 서버가 동시에 작동하여 작업을 분담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용량을 더욱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특히 웹 서비스와 같은 대규모 트래픽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처럼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IT 리소스를 확장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스케일링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의 용량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스케일링 방법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수직 스케일링, 두 번째 수평 스케일링입니다. 먼저 수직 스케일링입니다. 수직 스케일링은 IT 리소스의 사양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상향 스케일링과 하향 스케일링으로 나눕니다. 상향 스케일링은 기존의 하드웨어의 더 높은 사양의 자원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더 많은 CPU 코어, 메모리 용량 또는 빠른 스토리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향 스케일링은 필요에 따라 낮은 사양의 자원을 교체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고성능 자원 구매 비용이 높으며 하드웨어 자체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확장성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평 스케일링입니다. 수평 스케일링은 유사한 유형의 IT 리소스 자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여러 대의 서버를 클러스터링하여 단일 시스템처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서버를 추가하고 이를 기존 서버와 함께 운영하여 전체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수평 스케일링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원을 확장할 수 있으며 물리적 하드웨어 용량의 제약이 없어 클라우드 환경에서 매우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웹 서비스나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유용합니다. 수직 스케일링과 수평 스케일링은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우드 인프라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직 스케일링과 수평 스케일링에 대해 주요 특징과 예시에 대해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확장성 측면입니다. 수직 스케일링은 단일 장비의 성능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CPU 교체나 램 증설 등을 통해 하드웨어 성능을 높입니다. 그러나 한 대의 장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수평 스케일링은 여러 대의 장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 대의 장비에 부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하드웨어 용량에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수직 스케일링이 고성능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수평 스케일링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수평 스케일링은 비용 효율적인 확장 방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장애 처리 측면에서 수직 스케일링은 한 대의 서버의 부하가 집중되어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수평 스케일링은 여러 대의 서버에 작업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장애 발생 시에도 다른 서버가 이를 보완할 수 있어 서비스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특히 클러스터링 기술을 사용하여 각 서버 간의 작업을 조정함으로써 장애 발생 시에도 시스템의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로드 밸런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을 적절히 분배하여 백엔드 서버의 부하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스를 통해 여러 서버를 하나의 가상 서버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로드 밸런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용 장비 추가 방식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추가 방식입니다. 먼저 전용 장비 추가 방식은 전용 네트워크 장비, 예를 들어 L4 스위치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작동하며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여러 서버에 분산시켜 트래픽을 관리합니다. 이 방식은 하드웨어 기반의 솔루션으로 대규모 트래픽 처리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추가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브로커와 워커 서버로 구성된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브로커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수신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워커 서버의 요청을 분배합니다. 이 방식은 유연성과 확정성이 높아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의 그림 예시 자료는 로드 밸런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가 예시로 로드 밸런서가 없고 서버에만 있는 구조의 예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1부터 사용자 3000번까지 요청이 라우터를 통해 서버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로드 밸런서 없이 라우터만 존재한다면 특정 서버에 모든 요청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 원서 접수 시기에는 수천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서를 제출하려고 할 때 이러한 문제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 예시 자료는 로드 밸런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그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사용자 요청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 서버로 분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화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드 밸런서, 여기서는 L4 스위치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위치하여 사용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 장치는 모든 요청을 각 서버에 적절히 배분하고 작업 부하를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여러 서버로 분산시키며 이를 통해 한 대의 서버에 과도한 부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많아질 때 모든 요청이 한 서버에 집중되면 해당 서버는 과부하로 인해 성능 저하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서버에 고르게 요청을 분배합니다. 또한 로드 밸런서 L4 스위치는 각 서버의 상태와 부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서버의 현재 상태에 따라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전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 예시 자료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로드 밸런싱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그림 예시는 전용 하드웨어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활용한 로드 밸런싱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네트워크 장치나 L4 스위치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로드 밸런싱 컴포넌트를 추가한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하고 유연한 시스템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로드 밸런싱 컴포넌트가 추가된 서버인 브로커 서버입니다. 브로커 서버에는 사용자의 요청을 수신하고 이를 분석하여 각 요청을 적절한 워커 서버로 분배합니다. 워커 서버에서는 실제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로드 밸런싱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드웨어 로드 밸런서가 없어도 유연하게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적인 설정만으로도 로드 밸런싱을 구현할 수 있어 루지보스와 관리가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워커 서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용이하여 시스템의 가용성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 예시 자료는 클라우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림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클라우드 시스템의 다양한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로 클라우드 인프라의 성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임계값. 두 번째, 시스템 주요 데몬. 그리고 세 번째가 시스템 로그 및 어플리케이션 로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항목들은 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안정적인 클라우드 운영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 예시 자료는 자동 확장 리스너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그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리소스 환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된 리스너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리스너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호출되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리소스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서 즉각적인 조치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리소스 풀에서 필요한 리소스를 가져와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거나 사용이 완료된 리소스를 다시 리소스 풀로 반환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리스너가 사용량 증가를 감지하면 리소스 풀에서 추가 리소스를 가져와 시스템에서 할당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사용량이 감소하면 불필요해진 리소스를 회수하여 리소스 풀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다른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때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 버스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로 활용하여 기업의 IT 인프라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클라우드 버스팅은 기업 내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높은 요구 처리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작업을 이관하여 전체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자원을 확장하고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버스팅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가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두 번째가 조건 설정 및 데이터 이관, 세 번째가 데이터 전송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클라우드 버스팅이 기업이 변화하는 IT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버스팅의 장점과 이 기술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버스팅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다양한 IT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버스팅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연성. 클라우드 버스팅을 통해 기업은 필요에 따라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자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대처하거나 일시적으로 필요한 리소스를 빠르게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 비용 절감.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용량 계획을 과도하게 수행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 퍼블릭 클라우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주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버스팅의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복제 시간 증가.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의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복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정 준수 및 보안.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과 저장은 보안과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관할 때 해당 데이터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 유출 및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 예시 자료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 버스팅에 대한 예시 자료입니다. 클라우드 버스팅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 버스팅은 특정 시점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자원이 부족할 때 추가적인 작업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이관하여 처리 용량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기술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성능과 가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버스팅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 자원이 최대 용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작업이 이관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과부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버스팅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자원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버스팅의 동작 단계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그림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버스팅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결합하여 변화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기술입니다. 먼저 동작 단계입니다. 클라우드 버스팅은 버스트 아웃과 버스트 인이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정을 통해 작동합니다. 버스트 아웃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자원이 최대 용량에 도달할 때 추가적인 작업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관하여 처리 용량을 확장합니다. 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과부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버스트 인은 사용이 끝난 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한 리소스를 반환하고 작업을 다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제한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보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버스트 아웃 시의 고려사항으로는 첫 번째 임계치 설정, 두 번째 데이터 복제 시간이 있는데 임계치 설정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처리 용량이 100% 도달하기 전에 약 80%에서 버스트 아웃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데이터 전송과 복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 복제 시간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복제 시간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양과 복제 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버스트 아웃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무중단 서비스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융 서비스와 포털 서비스와 같은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서비스에서 이러한 재배치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금융 서비스, 포털 서비스 등과 같은 주요 온라인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65일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 중단은 신뢰도 저하 및 사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무중단 서비스 재배치가 필수적입니다. 서비스 중단 없이 시스템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확장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무중단 서비스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패치 적용 등과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용량 확장. 사용자 수 증가로 인해 서버 용량을 확장해야 할 경우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새로운 리소스로 서비스를 이전하여 확장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재해복구.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나 재해 상황에서도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리소스로 서비스를 즉시 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들은 일시적인 서비스 정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고지 후 작업을 진행하거나 무중단 서비스 재배치 기술을 활용하여 백업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관한 후 주 시스템으로 정비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의 그림 예시 자료는 무중단 서비스 구조 예시에 대한 예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이 구조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술적 접근 방식입니다.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금융 서비스, 온라인 포털과 같은 24시간 운영이 요구되는 서비스에서는 시스템의 가용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않게 또는 예정된 다운타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때 서비스 중단 없이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재배치 구조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상화 인프라 관리자는 새로운 물리적 서버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서버에는 서버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상머신 VM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VM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생성된 VM이 준비되면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VM 이관 프로그램을 기존에 운영 중인 VM의 데이터를 새로운 VM으로 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체제와 같은 모든 중요한 데이터와 설정이 새로운 VM으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VM과 기존 VM의 기능과 상태를 새로운 VM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 접속은 새로운 VM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기존 서버에서의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단 없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다중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다중화 방식은 다중화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고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주요 다중화 방식으로는 액티브 방식과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티브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2개 이상의 서버가 동시에 가동되며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모든 서버가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고 다른 서버가 즉시 기능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애 내성. 한 서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서버에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부하 분산. 여러 서버가 동시에 작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부하가 분산되어 서비스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서비스 연속성. 사용자에게 끊임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높은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서버 간의 데이터 동기화와 관리가 필요하며 초기 설정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주 서버와 백업 서버가 존재하며 주 서버가 메인 기능을 수행하고 백업 서버는 대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이 방식은 세 가지의 하위 방식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핫 스탠바이는 백업 서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주 서버가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방식은 빠른 장애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웜 스탠바이. 이 방식은 백업 서버가 가동된 상태로 대기하지만 메인 주 서버가 장애가 발생할 때까지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웜 스탠바이는 준비 상태로 전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콜드 스탠바이 방식은 백업 서버가 전원을 꺼둔 상태로 대기합니다. 장애 발생 시 서버를 가동하고 설정을 완료해야 하므로 전환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무중단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유연성과 자동화 기능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 사전에 정의된 이벤트 발생 시 자동으로 서버를 복제하거나 새로운 가상 서버를 생성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시스템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서버를 복제하거나 새로운 가상 서버를 생성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무중단 서비스 구현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무중단 서비스 재배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중단 서비스 재배치 과정은 새로운 물리적 서버에 VM을 생성하고 기존 VM을 복제하여 서비스 중단 없이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장치와 로드 밸런서, 확장 리스너 등이 새로운 VM으로 이전됩니다. 무중단 서비스 재배치가 완료되면 SLA 모니터와 SLA 관리 시스템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며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중단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중단 없이 원활하게 시스템을 이동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중단 서비스 재배치 과정은 기존 서버에서 새로운 서버로 가상 머신 VM을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리적 서버에 VM을 생성하고 기존 VM의 상태를 복제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물리적 서버의 VM 생성은 서버 준비와 VM 생성의 단계로 나눠지며, 서버 준비는 재배치 과정의 첫 단계로서 새로운 물리적 서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버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요구되는 사양과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VM 생성은 새로운 물리적 서버의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VM을 생성합니다. 이 VM은 기존 서버의 설정을 반영하여 준비됩니다. 기존 VM 복제 및 이관은 기존에 운영 중인 VM 상태를 복제함으로써 이 과정에서는 VM의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VM으로 정확히 이동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서 복제된 VM은 기존의 VM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서비스 중단 없이 사용자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화된 클라우드 컴포넌트 이전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장치와 로드 밸런서, 확장 리스너에서 각각 나눠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장치는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 장치도 새로운 VM으로 이전되어 데이터의 접근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트래픽을 분산시켜 서버 부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로드 밸런서도 새로운 VM에 맞춰 조정되며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확장 리스너는 시스템의 확장성을 지원하는 컴포넌트로 이 또한 새로운 VM으로 이전되어 서버의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마지막으로 SLA 모니터링 및 관리는 서비스 수준 협약 SLA 모니터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 모니터는 서비스의 품질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SLA 관리 시스템은 서비스 가용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하여 서비스 품질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참고문헌 정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에서 설계 아키텍처까지 교재를 참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